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인사이트 오늘은 여도운이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오후에 이렇게 뵙게 되네요. 보통 제가 오전 이 시간에는 활발히 미장을 준비하면서 출근하는 시간인데 12시간 뒤인 오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홍선아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하루만 더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선혜 씨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본어밖에 생각이 안 나. 자리. 영역이기 네. 때문에 말이 쓸 뻔했어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딱 하루만 오늘 이제 대신하여 여의도 인사이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뭐 시장이 시원하게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원한 곳은 과연 어디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의 궁금증 그리고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시공 장우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때요? 이제 선혜 씨는 되게 이렇게 친절한 느낌이잖아요. 어. 네, 저는 되게 이제 확 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통통 트인 톤 네. 느낌이 있으시죠? 말을 왜 더듬으시죠? 근데 오히려 좀 이렇게 뭐랄까 포근하게 막 이렇게 안 돼, 포근하게 안 이렇게 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속마음을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여의도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 코스피가 지금 마감 기준으로 5% 넘게 올렸죠. 그렇죠. 그런데 네.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이게 맞나요? 어, 뭐 틀리다, 맞나요라고 맞다. 틀리다라고 물어보면 참 애매하죠. 그럼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황이 그렇긴 하다. 좀 그렇다. 네.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고 밸류가 높아졌던 기업들은 빠지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좋을 때는 다 좋아 좋아라고 하면서 올라가다가 네. 그게 극명하게 지금 실적이 있는 곳과 아닌 곳의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는 지수가 저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그렇죠. 코스피에서도 반도체라든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K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K자 하면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소비도 K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도 K 뭐 그렇죠. 이렇게 근데 얘기하는데 지수도 K. K 보면 지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코스피는 이렇게 가고 코스닥은 이렇게 가고. 네, K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에 지금 투자자들이 실적이 확실하게 찍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적 찍히는데 싸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투자를 워낙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스닥은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막 네.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갑니다. 음. 근데 지금은 유동성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쏠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좀 더 격하게 반도체로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쏠림이 이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종목들을 팔고 반도체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대표님. 양극화인 시장이 사실 언제까지 지속된다 이런 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시장은 변하니까. 그럼 코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라도 그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반도체 쪽의 비중을 더 키워야 되는 건지. 근데 그렇기에는 또 진짜 마이너스 5, 무섭죠. 60% 네. 계좌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이게 때때로 자리마다 매도의 실익이 없는 자리들이 있고요. 또는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갑자기 질문 주셔가지고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차트 궁금해졌어요. 안 그게. 켜놔가지고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사실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대형주도 투자를 계속 해봤지만, 코스닥 종목들, 우리는 성장하는 기업, 파이팅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전에는 그런 기업들도 기대감에 수급에 몰리고 분산되어서 오르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 수급이 정말 말라 비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주가가 또 많이 하락해요. 코스닥 쪽으로 안 가죠, 자금이. 네,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코스닥 쪽에서 수익이 나다가 이제는 안 나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자금이 굳이 안 가는 거죠. 음. 보시면 들어갈 만한 자리들이 그러니까 전환할 만한 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로 여기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팔기 어렵습니다.
요런 자리는 진짜 팔기 어렵고 요즘 코스닥 차트죠. 네, 코스닥 차트. 진짜 많이 근데 지금 무너졌네요. 보시면 여기가 21선이에요. 네. 저는 한 단기에서 이평선에서 21선을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선을 이탈하면 단기 추세를 이탈했다고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이 선을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21선을 이탈했죠, 여기서. 음. 이탈하고 나서 두 번째 올라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이탈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탈하고 나서 반등할 때 여기서 지지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항선을 못 들었잖아요. 음. 다시 무너졌죠.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로 추세 이탈로 보고 여기서 신규로 차트나 이런 것 그 기술적으로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 들어옵니다.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시 쭉 밀렸을 때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도해도 될까요? 물어본다면 너무 애매한 거죠. 네. 기술적으로 매도의 실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자리부터 매도의 실익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한 이 정도까지 나왔죠. 네. 제가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지지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항에서 밀리고 네. 요런 3일 정도잖아요. 지금 3일. 음. 요 3일 정도는 지금이라도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다시 무너졌죠. 이게 무너진 게 지금 10몇 프로가 무너졌어요. 이때 1000이었으니까 지금 보시면 1020이었으니까 한 13% 14%가 무너졌죠. 네. 이 자리에서 제가 과감하게 갈아타세요라고 또 못하죠. 네,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반도체가 더 가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변동성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화요일 변동성은 아무도 장담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무너지고 난 상태에서 바이오 갑자기 막 튀고 이런 걸 딱 경험한다. 만약 그걸 경험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한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를 좀 기다려봐라. 반등 나올 때 기다려보고 다시 반등 나오면 그때는 21선 정도에 걸쳤을 때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돌파하면 괜찮지만 돌파하지 못하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시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코스닥 얘기는 오늘 예정됐었던 질문이 아닌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이라서 또 갑작스럽게 여쭤봤는데 또 대답을 차트까지 채워가시면서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딱 이 자리 보면은 지금 손절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늦었어요. 예, 네. 의미가 없는 그런 자리고 과연 코스닥이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제 7월에도 이벤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3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에서 뭔가 이제 뭐 그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하면 이제 그때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좀 있긴 하죠. 어,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네. 지방선거 끝나고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밀려고 하는 그 동력이 분명히 떨어진 게 보이죠. 왜냐면 또 이게 주식 시장을 밀고 싶은데 주식 시장을 밀려고 했더니 같이 미는 느낌인데 반도체만 자꾸 또 가니까 그럼 또 이 안에서 수익에 대한 양극화가 또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뭐 청년들 중에서는 관련한 투자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또 받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제 정부가 부채질하기에는 굉장히 또 힘든 상황인 그렇죠. 거죠. 여권에서 되게 특이한 말이 나왔어요 어제. 고민정 의원님이 네. 코스피 9천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래서 쉬었음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투자를 못한 친구들 일부는 당연히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네, 자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벌었기 때문에 네. 양극화를 심화한다라고 또 약간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체 시장 코스닥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연금의 그 비중 조절을 늦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중 조절을 하면서 매도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지수를 띄웠던 것들이 좀 동력이 약해지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금투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확실히 힘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뭐 수급 이슈도 연기금이 과연 7월부터 리밸런싱을 어떻게 뭐를 팔 것인지에 대해서를 우리가 딱 생각해 봤을 땐 당연히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정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더 올라갈 거니까 그건 두고 또 다른 쪽의 비중을 또 조절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는 우리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저희가 섣부르게 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었어요. 그렇죠. 모든 의심의 불씨를 일단은 싹 끄게 만드는 실적. 네. 보고 어떤 생각 먼저 드셨어요? 근데 저는 제 보면서 생각을 전하기 전에 너무 웃긴 얘기를 왜요, 들었어요. 왜요? 야, 너 오늘 소개팅 하지? 그러니까 소개팅 네네네네. 시켜줄게. 그런데 야, 카리나 닮은 사람 나올 거야. 그런데 카리나가 나온 거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아, 약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이 실적이. 그거다. 아, 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 진짜 카리나가 나와. 그럼 어떻게 너무 너무 행복하겠는데요? 행복하죠. 네. 약간 그런 시장이 돼버렸죠. 네. 재밌다. 자, 그래서 카리나 같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근데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어떤 의심들을 좀 이렇게 끌 수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으니까 네. 뭐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더 높았으니까 진짜 반도체가 좋긴 음. 좋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죠. 그러니까 네. 매출액이 40억, 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 60조 원 넘게 네. 나왔고 이게 예상치가 35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15%, 20% 정도, 20% 정도나 이제 업사이드가 나왔고 네. 충격적인 건 이거죠. 조정 총마진이 84.9%. 음. 예상치 81.8%도 엄청난데 이거를 넘어서서 84.9%가 나왔다. 이게 되네? 라는 말을 그니까요. 자꾸 하게 되죠. 그니까요. 네. 아니 제조업인데 제조업에서 공장도 쓰고 원가도 쓰고 인력도 쓰고 하는데 마진이 그러니까요. 85%가 나오는데 돈을 안 쓰나? 뭐 재료가 필요 없나? 가격이 이제 원래라면 5% 10% 나오던 것들이 가격이 팍 뛰면요. 맞아요. 가격이 뛴 건 이제 원가에 반영 안 해줘.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왜 소부장이 못 간지 알 수 있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소부장이. 아니 소재가 필요하죠. 아, 소재는 필요하고. 필요한데 음. 소재한테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네. 내 인심 쓸게 소재 올려줄게 소재 가격 그건 올려줄게. 아니죠. 그렇죠. 10원 들었던 건 음. 똑같이 10원 들죠. 그렇죠. 네. 지금은 가격 사이클이고 물량의 사이클이 아니라는 걸 이것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네, 물량이 증가했으면 마진이 이렇게까지 증가하지는 않는데 엄청난 어쨌든 실적이었고 네. 4분기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지금 414억 정도 봤는데 500억을 봤으니까 500억 달러. 이렇게 되면 야 4분기도 좋네 여전히 좋네라고 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게 했고 총마진은 86%를 제시했습니다. 야 이게 또 올라가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본 거죠. 그렇죠. 84.9%도 심한데 야 이걸 86%까지 올린다고 하면서 좋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시장에서 열광했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네, SCA. SCA. 네. 이게 미리 뭐 전략적 파트너? Strategic Customer Agreement.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LTA라고 해서 뭐 1, 2년 단위의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는 야 우리 뭐, 깐부. 깐부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장기 계약하고 우리 같이 가자. 전략적으로 협약해서 같이 가자. 이게 그러면 LTA를 이 SCA로 함께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예요? 어떻게 되는 별개죠. 거예요? LTA 별개예요? 이제 LTA 안 하고 SCA로 우리 형제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네. 5년 단위 계약으로 바뀌게 됐죠. 음. 근데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우리 이제 SCA 계약 시작해요. 한 곳 했거든요라고 네. 했거든요. 이번에 몇 개 한 줄 아세요? 엄청 늘었던데. 16개. 그러니까. 16개를 했다 그랬고 물량을 보니까 D램 물량의 20%, 낸드 네. 물량의 33%가 지금 계약 체결이 돼서 실적이 나올 거고 음. 지금 얘기 진행되는 것까지 하면 우리 전체 실적의 50%가 SCA에서 나올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16건 중에 14건이 최저 가격 약정을 했다라고 했어요. 최저 가격. 약정. 그러니까 이게 최저 가격이라는 게 저 단어만 보면은 제일 싼 가격으로 약정한다는 건가? 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음. 하거든요. 최저 가격에 리밋이 있다. 어. 이거 밑으로 안 팔아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최저 가격이 또 되게 높은 가격이라고. 음. 그리고 시가랑 뭐 연동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격이 그냥 공급자 우위의 가격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거기 저는 뉘앙스를 보면서 약간 불안한 게 있었는데 어떤 거? 뭐냐면 마이크론이 야 우리가 여태까지 사이클 중에 진짜 최고 마진보다 높은 마진으로 계약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역대 최고 조정 마진이 62%였거든요. 우리 그거보다 높다 잘했지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발표한 마진은 지금 85%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평균이 그 정도겠죠? 그 사이면 야 이게 장기 계약이 좋긴 한데 이익이 빨리 감소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진은 그럼 좀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아, 근데요. 보세요, 대표님. 마진이 84.9%예요. 네. 이게 총 매출이 기준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70 몇 %가 그게 낮은 마진이 아니잖아요. 70 몇 %가 어. 낮은 마진이 아닌데 음, 만약에 마진이 여기서 뭐 1% 포인트라도 빠지잖아요. 그럼 시장은 깜짝 놀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70%가 낮은 마진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성장이 꺾이고 역성장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걸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진짜 마진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장기 계약이 SCA 계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진이 지켜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음. 네, 어쨌든 여기에 시장은 열광했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54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1,540달러. 네. 그래서 27년 기준 PR이 10배 정도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네. 뭐 10배면 지금 봤을 때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이제 달라져야 돼라고 하면서 높여줘야 돼라고 하고 있는 마진이긴 하죠. 지금 시간으로 보니까 1,200달러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음. 18% 올라서. 네. 18%나 네, 올랐어요? 18% 올라서. 네, 그래서 1,200달러 좀 넘는데 진짜. 한 30% 정도 업사이드가 있죠.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반도체의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음. 반도체의 실적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가시화됐고 여기서의 변동성이 줄어들 겁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이제부터 서프라이즈의 이번 분기는 분명히 서프라이즈가 컸는데 네.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부터는 서프라이즈율이 아. 크지 않고 이제는 거의 가시권에 들어와요. 아. 엔비디아 GPU처럼 그렇게 되면 주가의 변동폭은 엔비디아처럼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사실 엔비디아처럼 바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가파른 상승보다는 상승에 대한 각도는 좀 완만해질 수 굉장히 있다로 굉장히 둔화될 수 들리네요.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각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제는 미래 이익이 굉장히 가시성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도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반도체가 무조건 가겠지라고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목표주가 1,540달러에서 상승폭은 오늘 오른 거에서 추가 상승폭은 30%죠. 네. 그러니까 30% 마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야 이거 장기적으로 하고 베팅해야지라고 할 만한 가격은 아니에요. 이거 JP모건의 목표가가 오늘 바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나온 나왔어요. 거예요? 네. 아. 근데 30%의 업사이드가 있는 목표가를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무조건 베팅해야지라고 하는 가격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반도체를 하시면 안 되고 네. 많은 분들이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그거를 조금 자제하시고 진짜 냉정하게 이제는 반도체 실적이 진짜 가시화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그 실적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업사이드가 별로 크진 않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투자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았잖아요. 그게 뭐 높았죠. 몇 네. 퍼센트인지는 개개인별로 또 다르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뭐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를 뭐 60만 원 중후반대까지 얘기하고 SK 하이닉스는 뭐 400을 훌쩍 넘는 목표 그렇죠. 주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목표 주가를 그냥 보고 투자하기에는 지금 조금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널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게 뭐냐면 음. 그 목표 주가에서 이익의 상향을 많이 하진 않아요. 멀티플의 조정이 있을 그렇죠. 뿐. 네, 멀티플의 조정을 통해서 반도체가 바뀌었다. 네. 근데 이익은 요만큼 올리는데 멀티플이 이제 이렇게 올려줘야 네, 된다라고 네. 하면서 목표 주가를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챌린지가 있을 거고요. 뭐 그거 맞춰서 올라가도 할 말이 없고 네. 그게 안 되고 빠져도 할 말이 없는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분간. 마이크론의 CEO의 자신감이 요즘에 되게 커요. 네. 예전에 약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런 자신감을 항상 내비쳤었던 그 기억이 좀 나는데 타이트한 지금의 메모리 수급이 2027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2026년이니까 그렇죠.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에는 이게 이어지면 가격에 있어서의 변동은 그 위에서 크게 움직이진 않을 거고 실적은 담보되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대입을 해보면은 목표 주가를 올리기는 힘들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확실한 건 어디서 붙어야 되냐면 네. 28년 실적이 붙어야 돼요. 27년은 이미 반영돼 있어요. 27년은 반영돼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28년 실적이 확실하게 성장이 나올 거야 라고 보면 멀티플을 올려도 돼요. 근데 28년 실적은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익이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PR 10배 줘야 돼요 라고 하면 못 가요. 뭐가 필요할까요? 성장이요. 2027년보다 2028년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야 된다가 조금은 아니라 아니에요. 조금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지금 2026년에서 7년 넘어가듯이 7년에서 8년도 똑같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조금 높은 성장을 맞아요. 기대할 엔비디아가 그걸 텐데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점프했잖아요. $100에서 $200까지.
지금 반도체는 그 정도의 수준의 업사이드를 보여줘야지 여기서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큰 업사이드는 없이 그냥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 대형주의 흐름, 과거 우리가 봤던 대형주의 흐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제가 예전 이제 미국 주식을 쭉 봐오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매출이 지금 줄지 않잖아요. 안 줄죠.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좀 슬로우해지기 시작했나를 보면은 그 마진에 대한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근데 그 숫자도 지금 되게 놀랐거든요. 맞아요. 60, 70 이런 숫자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숫자인데 그 숫자가 줄어들면서 계속 주가는 횡보 내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메모리 관련한 기업들도 계속 매출 규모는 지금보다 늘어나겠지만 그게 2027년, 8년 늘어나겠지만 그 상승률 자체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오늘 발표됐었던 그 85%라는 마진 숫자가 이게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줄어들거나 정체되면 주가는 엔비디아의 그런 흐름처럼 재미 정체될 가능성이 없어질 수 높죠.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네네.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뭘 하냐면 이건 인프라 투자야. 인프라 투자는 무조건 무한정으로 계속 늘어날 수는 없어. 네. 라는 것들을 다 알아요. 네. 그게 지금 부담이죠. 지금 시점에서 근데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는 가격만 가지고서 이 매출을 불려왔다면은 이제 Q를 성장시키려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량 자체가 늘어나면 지금은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 없어서 대표님도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시겠지만 2027년 말고 8년에 그 Q의 효과가 팡 하고 터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건 이제 2027년 정도 가면은 우리가 알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그때 마진이 중요하다고. 만약에 Q의 효과가 나오는데 네. 근데 SK하이닉스가 5년 동안 캐파를 2배 늘리겠다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연평균 성장률은 10%대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Q가 10% 성장하는데 음. P가 깎아먹어요. 네. 70%로 만약 내려가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정체 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마이너스를 받아들일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총 마진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제가 아까 네. 얘기 드렸던 것처럼 최저 가격 약정에서 어. 자신했던 게 마이크론 자신했던 게 지금 마진보다 잘 나올 겁니다가 아니고 과거 평균 어느 순간보다도 높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네. 좀 걸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물론 뭐 지금 오늘 사실 되게 샴페인 터트리면서 와 대단한 실적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다소 무거운 얘기들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네. 또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작년부터 꾸준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최근에 급락에 혹은 아직까지 반도체를 못 담고 있어서 야 이거 2027년 메모리 쇼티지 뭐 엄청 길어진다는데 그리고 뭐 장기 공급 계약해서 2030년까지 메모리 엄청 많이 판대를만 보고 투자를 나는 그럼 묻어놓고 5년 가져가야지. 근데 그건 이제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긴 모르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2028년, 7년 숫자를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면은 약간 제일 중요한 성장. 맞아요. 우리는 이들 기업이 항상 성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성장률 자체가 줄어드는 게 주가에는 재미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좀 경계가 되고 음. 아마 3분기 실적이 분기 실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충 마무리가 되는 국면 같거든요. 올 3분기요? 네네. 지금 마이크론도 보면 성장률이 분기 성장률이 2분기보다 3분기에 올라가긴 하는데 네네. 성장률이 푹 둔화됐죠. 어. 그럼 4분기 성장률은 어떻게 될 거냐 보면 그거보다 더 둔화될 것 같거든요. QOQ로. QOQ 성장률의 음. 빠른 성장이 이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여기서 신규로 빨리 급하다 포모 와가지고 반도체 어떻게든 사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막 급하게 음. 올랐잖아요. 오르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네.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막 급하게 난 사고 혹시나 물려도 장기 투자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으로 음. 들어오시는 건 경계하는 게 맞지 음. 않을까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지고 오셨던 분들 수익이 괜찮아요. 몇백 퍼센트 아시는 분들은 괜찮죠. 괜찮죠. 네, 여기서 뭐 4, 50%만 났다 해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런데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물리면 막 아침에 아니 밤 9시 제 라이브 하잖아요. 막 범성공조 유튜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제 샀는데 저 물렸어요. 막 이렇게 한 3% 4% 물렸어요. 막 이렇게 힘들어하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뭔가 들어가시는 걸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반도체는 지금까지는 사면 오르는 그렇죠. 폭락하면 무조건 담아서 올랐죠. 오르는 네. 그런 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돌다리를 분기 단위로는 두들겨 봐야 한다. 그렇죠.
그 숫자들을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근데 이야기였습니다. 고무줄이 이렇게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무줄 늘렸다가 줄였다가 네. 야,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와. 어, 그걸 좀 그냥 고무줄 싸움이에요. 제하죠. 고무줄 자체가 길어지면 괜찮은데 네. 고무줄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당겼다가 아. 늘었다가 이렇게 이익이 동일하니까. 근데 이익이 동일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좀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걸 뚫으려면 굉장히 힘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수급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수급 보면은 뭐 물론 외국인들이 팔아도 기관이 팔아도 개인들이 워낙에 많이 받쳐주고는 있고 늘 그래 왔지만 네. 최근에는 달러화 움직임 보면서 외국인 수급 이거 빠져나가는 거 좀 이거 심상치 않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외국인 수급은 이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계속 나가야 되겠죠. 지금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패시브 ETF 자금 쪽에서 리밸런싱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외국계 연기금이라든가 보험 쪽에 또 리밸런싱이 본격화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6, 7월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매도는 이어질 거고 네. 한국 기관들의 매도도 조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7월부터는 이제 매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럼 수급적으로는 좀 비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관들이 어디를 주로 팔겠어요? 반도체를 주로 팔겠죠. 많이 오른쪽. 네. 그럼 그 상태에서 개인들의 자금으로 이 고무줄을 쭉 늘려야 되는데 그걸 늘릴 수 있을 만큼의 개인들의 힘이 있냐? 이게 약간 의문이 들죠. 근데 오늘 보면 개인이 매도했어요. 개인이 꼭 상승할 땐 팔더라고요. 약간 스마트하다고 느껴지는 거기도 아, 하죠. 그래요? 네, 3조 원 정도 매도했죠. 네. 꼭 상승만 파는 게 아니고 최근에 변동 성장을 느끼면서 개인들이 이제는 팔 때도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네. 개인들이 이제 전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파는 걸 보면서 안도했어요. 일부 정리하는 이제는 이제 개인들. 예전처럼 크게 잃지 않겠구나. 2021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경계감을 갖는구나라는 것들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물론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 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까치밥을 남겨주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겼는데 그러니까 까치밥을 계속 남겨주자고 하니까 야 까치 배 터지겠다 이러더라고요. 밥이 너무 많은데요, 까치가 먹기에는. 그러니까 네. 근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까치도 밥을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면 실수가 적어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착같이 끝까지 다 먹어야지 너 때문에 못 먹었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먹어야지 내가 편하게 팔지. 여러분이 편하게 매도를 할 수 있으려면 거래가 잘 돼야 되는데 그건 누군가가 사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도 생각해 보시면서 비중 조절하는 것들은 충분히 괜찮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 다 팔아라. 지금 반도체에 매도해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님을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혹시라도 이제 조금의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정말 뭐 축제로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라는 이야기만 할 때인데 왜 저렇게 갑자기 진지하지?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 팔자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네, 그럴 수는 없죠. 음. 지금도 반도체 포트에서 반도체를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네. 신규로 빨리 팔고 반도체로 갈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션이 다르잖아요. 두 포션이 다르고 한쪽만 가지고 계속 얘기 드리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경계감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잡을 때 뭐 포트를 전환해 갖고 들어가시면 또 괜찮을 거예요.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등은 ADR 이슈가 가장 큰 이유였겠죠? 그렇겠죠. 어제 이제 ADR 상장한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의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이제 7월 10일 10일 네. 정도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들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할인돼서 항상 주가가 평가를 받는데 그렇죠. 미국 가면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같은 밸류로 보고 평가를 받는다면 미국에서 오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오른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들을 기대감이 하시잖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다 반영돼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죠. 선반영. 네. 근데 TSMC도 ADR이잖아요. 네. TSMC ADR과 본주 차이가 얼마 정도 날 것 오, 같으세요? 몰라요. 얼마나요?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네, ADR이 10% 정도 좀 비싸요. 대만이 조금 더 싸고요. 싸요. 네, 대만이 좀 더 싸요. 네. 그럼 이제 SK하이닉스도 상장을 하면 TSMC처럼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10% 정도. 네, 10% 정도 차이가 날 거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ADR이 뭐 지수 편입되고 다 좋은데 네. 하이닉스의 ADR이 마이크론보다 밸류가 높아질 거냐로 본다면 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반도체 쪽에서 어쨌든 1, 2, 3등 중에 2등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등인데? 미국에 있는 업체와 한국에 있는 업체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그래도 한 뭐 마이크론보다 한 10% 디스카운트. 네. 그렇게 치고 그다음에 ADR보다 본주를 10% 디스카운트. 어. 그러면 이제 지금 목표가가 마이크론 목표가가 10배였죠. 네. 하이닉스를 8배 준다 그러면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업사이드가 엄청 큰 건 아니겠네라고 이제 저는 계산이 그렇게 되는데 보시면 애널리스트마다 계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맞다 틀리다를 뭐 평가하시면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합리적이야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네, 저는 참고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것뿐이에요. 네. 네. 지난주에 좀 시장에서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언제든 현금으로 좀 이렇게 뺄 수 있는 백팩을 미리 준비해 놔라. 근데 이제 지수가 이번 주에 정말 말도 안 되게 10% 가까이 이게 급락했다가 다행히 이제 연이틀 반등을 해서 모든 뭐 하락을 만회하지 못했지만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지금의 하락을 물론 이제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는 장이 안 열리죠. 다음 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때요? 변동성이 지금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근데 변동성이 크면서 위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변동성이 크면서 이제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낮출까 봐 걱정되는 그런 분들도 일부 또 있으시고 한데 굉장히 많죠.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확신을 안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반등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속도와 네. 전고점을 돌파한지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기술적으로 쌍봉이 나왔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우려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네. 제가 아까 반도체에 대해서 업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는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물론 이제 고무줄처럼 밸류에이션 쫙 늘리면 그러면 괜찮은데 시장의 유동성이 그 밸류에이션을 늘려줄 수 있는 환경이냐 보면 그게 좀 아니죠. 네. 전체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고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서 오히려 다운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쌍봉이 나오면 네. 네, 여기서 쌍봉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자신감을 좀 잃을 수도 있죠. 코스닥 차트를 봤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봤던 그런 수급들이 힘을 잃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세추종 펀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쌍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CTA 펀드가 있는 것처럼 그런 펀드들이 매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가 지금 안 그래도 외국인 기관 쪽에 수급이 비어 있는데 그런 수급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면 지금 밸류 우리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밀릴 수 있죠. 네, 많이 그 올랐으니까. 밀린다는 건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변동성인데 네네. 제가 얘기한 백팩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천년 몇 년 갖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반도체를 여러분들 언제 파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도체 매도 시점이라고 하는 그 계획, 그걸 백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백팩이라고 생각 어떤 거였냐면 지진 나면 네. 지진 나서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구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백팩에 많이 쌓아놓으면 미리 그거 딱 들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계획이 다 있었으니까 그렇죠. 대피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고향이 이제 울산인데 네. 대지진이 한번 났었어요. 어. 네, 저희 아버지가 안 되겠다. 일본에서 백팩 하나 사야 되겠다. 일본에 지진 백팩 사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준비를 해두면 어디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현금을 당장 갖고 계세요가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딱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 백팩 계획을 딱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 시점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저라면 반도체의 가격에 충격 있는 이슈. 네. 그다음에 빅테크 주가가 빠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빅테크 주가가 빠진다는 건 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시장에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캐펙스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저 같으면 백팩 들고 도망갈 준비를 더 강하게 아니면 현금을 좀 두고서 좀 더 현금 비중을 높여야지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네. 지금 근데 자료 보면은 JP모건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굉장히 여기에는 높아요, 아주. 숫자가 12,500, 코스피 지수 12,500. 이게 올해 올해 전망인가요? 아니 12개월? 꼭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12개월 쪽으로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약세장일 때 8,000. 그다음에 기본이 12,500. 그다음에 강세장일 때는 15,000포인트까지 갈 거다. 이거 엄청 세게 네. 보는데요? JP모건도 굉장히 세게 봤죠. 네. 근데
하지만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지금 뭐 이미 겪고 있어요. 그렇죠. 변동성. 네. 이제는 뭐 하루 지수 5% 오르고 4% 빠지고 이러는 게 뭐 또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도파민에 절여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도파민이 같아요. 나오시면 다행인 건데 이렇게 내려갈 때는 같이 따라 내려가고 올라올 때 못 올라오는 종목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들죠. 코스닥 그리고 반도체 외 종목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파민도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자, 이거 어제 라이브 오늘 아침이었구나. 이제 한국전력 같은 거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전력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큰 변동 없이 무난하게 좀 오를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도 그렇고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재미없다고. 그 종목은 아, 재미없다고. 지금 뭐 SK하이닉스가 10% 네. 넘게 오르고 하는 그런 장에서 그쵸. 한국전력 뭐 2, 3%, 1, 2% 깨작깨작 네. 올라가는 거 재미없다. 안 되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5% 되면 안 오르고 되는데. 대한항공도 한 7% 오른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는 올라줘야죠. 뭐 이렇게 근데 생각하는 이제 거예요. 뭐 무난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 반도체라고 하는 그냥 그 돈 복사기를 봤으니까 네. 돈을 복사하는 게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극한의 상승을 원하신다. 음. 그런 것들이 약간 워해야 된다. 이제는 조금. 네. 제가 알기로 작년에 우리 장 대표님이 우리 지수가 2000일 때 진짜 아무도 뭐야 코스피 지수는 원래 2, 3000이지 뭐 이렇게 할 때 7000을 본다고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정말 2000에서 7000을 말씀하셨던 분이고 지금 이미 7000을 넘어서 8000, 9000을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오진 않았죠? 9000에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어깨 어느 쪽인 거지? 어깨, 뭐 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요게 어렵다. 이게 네. 어느 구간인지. 네. 제가 8,400, 8,000 넘어갈 때까지는 네. 아직 대세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네. 그래서 빠질 때는 무조건 사시라고 그때까지는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대세 상승이 끝난지 안 끝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대세 상승이 끝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네. 코스닥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약세장으로 진입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걱정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들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어요. 점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 얘기를 들어서 너 때문에 수익 못 나잖아라고 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네. 제 얘기 듣고 손실은 크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 워런 버핏의 제1원칙. 원금에 대한 손실을 절대 이제 잃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이 원칙은 1원칙을 지키는 거다. 그쵸. 이런 얘기의 네. 관점을 맞아요. 잃지 않는 기회가 와요. 중시하시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네. 항상 저도 거의 뭐 국장에서 많이 잃어왔어요. 근데 사실 미장을 제가 하기 시작한 거는 그 잃지 않는 투자에는 그 시장의 좀 긴 흐름을 보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미국의 투자자분들의 책을 보다가 S&P 500 지수는 이거 진짜 50년 넘게 차트를 보니까 우리나라 차트랑 너무 다르잖아. 다르죠. 이렇게 안정적인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보니까 그 산업의 구조나 뭐 금융시장 여건이나 이래서 이렇게 우상향이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처로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1년 사이에 국내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사면 100%, 뭐 200%, 그랬죠. 뭐 닉스가 10배, 10배 넘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주식이지. 이런 게 생각할 수 있죠. 주식이지. 이렇게 잘못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지나치게 이제 빠른 상승에 취해 있으면 곤란하다. 네. 지금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업사이드가 줄었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도 업사이드가 좀 줄었어요. 이제는 예전만큼의 업사이드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맥스로 봐야 2배 정도예요. 야, 2배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라고 했지만 그게 고무줄이 쫙 늘어가지고 네. 근데 그 2배를 노리기도 쉽지는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실 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예. 너무나 무조건 장밋빛으로 보는 것도 지금은 좀 경계를 해야 돼. 그렇죠. 네.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때 얘기 들었던 건 유동성이 좋다. 근데 지금 유동성이 빠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빠질 때는 시장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건 맞아요. 네네. 자, 벌써 시간이 끝났어요.
그니까요. 네. 앵커님이랑 얘기하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어떻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신데 못 하신 말씀 있으세요? 또 저랑 얘기하고 싶은 건 놀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네. 저 9시 밤 9시에 오늘도 하세요? 매일 하고 있죠. 네. 뭐라고 치면 돼요? 범송공자 장우진. 범송공자 장우진 네.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네. 9시 30분부터 9시 9시. 9시부터 네, 9시부터. 네. 알겠습니다. 와서 그냥 노시면 됩니다. 라디오처럼 진행하고 있어요. 우진이랑 놀자 하시는 분들은 범송공자 우리 투자서당 구독 서비스도 함께 하시고 매일 이제 라이브 하시니까 9시에 범송공자 장우진 우리 대표님 유튜브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의도 인사이트 1부 장우진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